외교부 기후변화대사 유연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내용은 신기후체제와 P4G 정상회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이 고생을 하고 있죠. 우리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직면한 위기를 세 가지로 우리가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코로나 위기, 그 다음에 경제 위기, 기후 위기입니다. 근데 재미나는 것은 이 세 가지 위기가 다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근본적인 해법은 기후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건강하려면 인간의 두 발이 디딛고 있는 지구가 건강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위기 중에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한 기후 위기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기후 변화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은 지난 30년간 쭉 기후협상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1992년에 기후변화 협약이 채택이 됐고요. 기후변화 협약이 모법이라고 한다면 이거의 시행령에 해당되는 교토의정서가 1997년 그리고 파리 협정이 2015년에 채택이 됐습니다. 2015년에 채택된 파리 협정은 교토의정서의 시간적, 공간적 확대 체제로서 지속 가능한 체제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하겠는데요. 이것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 선언에도 불구하고 파리 협정은 계속 간다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바이든 신정부가 들어와서 다시 복귀를 했죠. 그래가지고 지난 2월에 재가입해가지고 효력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파리 협정이 채택된 2015년은 기후 환경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에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 협정이 채택이 됐고 또한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가 채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체제가 출범이 됐다라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체제와 구체제가 어떻게 다르냐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토의정서로 대변되는 구체제는 과거의 지구온난화에 역사적인 책임을 가진 선진국들만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규정을 했습니다. 반면에 파리 협정은 선진국만의 기후 대응으로는 전 지구적인 기후 대응을 막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생각하에 파리 협정은 모든 당사국이 기후 대응에 참여를 해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시간적으로는 과거의 역사적 책임뿐만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대한 책임도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에서 파리 협정으로 대변되는 신기후 체제가 구기후 체제하고 다르다고 볼 수가 있죠. 지속가능 발전 목표 측면에서도 2000년에 전 세계는 새천년 개발 목표를 채택을 했습니다. 2000년 되면서 온 세계가 가슴 설레면서 2000년 맞이하면서 새천년 개발 목표를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그 개발 목표의 주안점은 개도국의 빈곤 퇴치에 중점을 뒀습니다. 개도국의 빈곤 퇴치 매우 중요한 문제죠. 근데 지금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당사국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2015년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채택할 때에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이해관계자가 참여를 하는 사회 공동체의 회복, 그리고 지구 생태계의 회복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모든 당사국이 참여할 수 있는 체제가 이렇게 구축이 됐다고 보여지죠.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기후 체제라고 하는 것은 기후변화 협약 플러스 이행 규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행 규정이 교토의정서면 구체제고 그 이행 규정이 파리 협정이면 신체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파리 협정은 교토의정서의 시간적, 그다음에 공간적 확대 체제로서 지속 가능한 체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적 확대 체제의 의미는 뭐냐면 교토의정서가 과거의 역사적 책임만을 중요시 했다면 파리 협정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책임도 우리가 같이 중요시하고 있다. 그리고 또 공간적 확대 체제는 뭐냐면 교토의정서가 선진국만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했다고 한다면 파리 협정은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개도국까지 모든 당사국,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그러한 체제다. 그래서 공간적 확대 체제로
체제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기후 체제는 지속 가능한 체제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파리 협정은 지속 가능한 체제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파리 협정에서 2050년 장기 발전 전략을 각국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교토 의정서는요, 2008년부터 12년까지 1차 공약 기간 규정해 놓고 2차 공약 기간 이후부터는 그때 가서 논의를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러나 파리 협정은 아예 처음부터 2050년까지의 장기 전략을 당사국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파리 협정은 지속 가능한 체제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후변화가 돌이킬 수 없는 대세론인데 큰 틀에서 정부 간의 논의는 마무리가 됐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은 어떤가? 기업은 어떤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가 글로벌 투자자입니다. 우리 기업에 투자를 하는 글로벌 투자자가 기업들의 CEO한테 기후 리스크 요구를 했습니다. 이 글로벌 투자자는 기후변화에 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많이 알지 않고도 최고의 관심은 글로벌 투자자들이 투자한 기업의 자산 가치가 높아져서 높아진 기업을 팔아가지고 그 이익을 갖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가 기후변화에 관해서 큰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지난 10년간을 보니까 석탄에 투자를 했는데 10년간 석탄 회사의 자산 가치가 74% 하락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또한 미래 세대가 또 중요한 또 행위자로 등장을 합니다. 이 미래 세대가 녹색 제품 아니면 안 사겠다. 그리고 녹색 기업 아니면 안 들어가겠다. 하니까 이 기업의 가치는 이 우수한 인재들이 가야지 기업이 더 크고 성장하고 그러는데 그렇지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친환경 선언을 하게 됩니다. 친환경 선언하는 그 배경은 또 한 가지는 고객사,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서 고객사들이 친환경 부품을 또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고심한 끝에 친환경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위기가 닥칩니다. 기업들이 친환경 선언을 했는데 시민사회가 비판을 많이 해요. 그것이 무슨 친환경이냐. 겉만 친환경인지 실제로 그게 친환경적인 거냐. 그거는 친환경이 아니다. 기업들이 발표한 그 내용들은. 그러니까 기업들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 무엇이 친환경적입니까? 라는 것을 정부에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일 먼저 답을 한 것이 EU입니다. EU가 친환경 기준서 텍소노미를 2019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철강도 종류가 많이 있지만 핫메탈 경우에 1톤 생산하는데 1.3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하면 친환경적인 것이 아니다 라는 기준을 냈군요. 시멘트 1톤을 생산하는데 약 0.5톤의 이산화탄소 이하를 배출하면 이것은 친환경적인 것이다 라는 기준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법제화 추세가 있는데요. 이것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인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은 이 기준에 맞춰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환경 변화에 있어서의 커다란 논쟁도 종결이 되었다라고 한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 이후에 국제사회의 동향을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 하면 그린 대세론이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께서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는 그린 대세론이구나. 그린 아니면 살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점을 명심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린 대세론,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미래 세대가 매우 중요한 행위자로서 급부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정부 간의 대논쟁이 어느 정도 종결이 됐고, 물론 협상할 거가 있습니다. 탄소 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커다란 틀에서의 논의는 마무리가 됐다. 기업에 있어서의 고민도 해결이 됐다. 그런 측면에서 2020년 이후는 그린 대세론인데,
이 기업들은 종전에는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 뭐 조금 대응만 하면 됐었는데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부의 규제뿐만 아니라 글로벌 그 투자자들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만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요즘 핫한 이슈인 ESG 개념 그 지표가 있죠. ESG, Environmental, Social, 그다음에 Governance 그런 것이 기업을 평가하는 비재무적인 평가 요소인데 그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린 대세론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자면 필환경 시대가 도래했다. 그린 서바이벌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린 서바이벌, 필환경 시대가 뭐냐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것을 아주 단순화시킨다면 탄소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탄소의 가격이 제품에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스웨덴의 볼보라는 회사, 자동차 회사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 볼보의 영업사원이 스톡홀름 시청에 가서 전기 자동차를 판매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스톡홀름 시청 공무원을 만나서 막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 스톡홀름 시청 공무원은 퇴짜를 났어요. 왜냐하면 전기 버스가 일반 버스보다 가격이 높다. 그래가지고 못 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영업사원이 회사 들어와가지고 사장님께 보고를 했어요. 사장한테 혼났죠. 왜 그거를 못 파느냐. 팔 수 있는 방안을 생각을 해봐라. 강구를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 영업사원이 밤새 고민을 해가지고 방안을 찾아냈습니다. 뭐냐면 일반 버스가 1년 동안 운영을 하면 일반 버스에 의해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유럽은 배출권 거래제에서 사야 됩니다. 그 비용을 다 합해봤어요. 전기 버스는 이산화탄소가 배출하니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업사원은 일반 버스보다 전기 버스를 구입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1년에 5만 유로가 더 절약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톡홀름 시청 공무원이 그 전기 버스를 구매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는 탄소가 그 제품의 가격이 들어가 있지 않는 시대가 여태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탄소 가격이 어떤 제품이나 상황에 들어가는 그러한 시대가 그린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태까지의 우리의 삶을 운동 경기를 보면 비유하자면 100m 단거리 육상으로 저는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린 대세론, 그린 서바이벌 시대에 경기는 110m 허들로 경기 종목이 바뀌어졌다. 길이도 더 늘어났고 중간에 장애물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장애물이 탄소를 누가 얼만큼 잘 관리하느냐. 이 경기 종목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전략도 바뀌어져야 되고 훈련이 바뀌어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도 전략이 바뀌어져야 되고 훈련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난주 타임지 표지 모델에 있듯이 제목이 Climate is everything. 클라이밋이 모든 것이다. 이 표지에 나온 그림은 뭐냐면 전 세계를 성냥개비로 다 촘촘히 다 심었어요. 며칠 걸려서 심었어요. 그런데 한 번 불이 났어요. 나니까 몇 분 만에 다 타거더라.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그런 재앙이 닥쳐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피해를 입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 네, 그러한 내용입니다. Climate is everything. 그린 대세론입니다. 그래서 각 주체별로 목표를 세우게 되는 거죠. 정부는 2050 탄소 중립, 기업은 신재생 에너지로 다 쓰는 RE100, 그다음에 시민사회는 플라스틱 제로라든가 아니면 뭐 쓰레기 매립 제로, 이제 그러한 목표를 설정을 하고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정부가 설정하는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탄소 중립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의 수립 배경은 먼저 파리 협정이 전 지구적인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산업화 이전 2도씨 내지는 1.5도 이내로 우리가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전 지구적인 목표 하에 각 국이 목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30년까지의 목표, 또 2050년까지의 장기 전략을 2020년 말까지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리협정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2050년 장기 전략을 제출하라라고 각 당사국에 요청을 했는데 국가 입장에서는 그럼 어떤 내용을 제출해야 되냐, 어떤 전략을 제출해야 되냐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장기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합니까?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해준 것이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이라고 기후변화에 관한 과학적인 그리고 독립적인 전문가 기구가 있어요. 거기서 1.5도 특별보고서를 우리가 채택을 하면서 산업화 대비 1.5도 상승을 제한하려면 2050년까지 네트 제로, 탄소 순배출 제로, 탄소 중립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이 제안을 받아가지고서는 우리 2050 탄소 중립이라는 선언하고 이것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은 나라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작년 10월에 발표를 했죠. EU나 미국, 우리 바이든 와가지고 새롭게 했습니다. 또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입니다. 중국은 2060년 이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 중국은요, 이 지구 온난화의 책임이 선진국에 있기 때문에 이 후발주자가 선진국하고 똑같이 가서는 안 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2050을 안 쓰고 2060을 쓰되 2060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before 2060입니다. 2060년 이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 2050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의 정부는 협상에서는 개도국의 입장을 많이 대변을 하지만 중국의 기업들은 그린 대세론, 그린 시장에 있어서의 기술 개발이나 그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세계 탑 랭킹 10에 대다섯, 여섯, 일곱 개가 중국 기업이라는 겁니다. 전기 배터리, 풍력, 해상 풍력, 그 다음에 태양광, 이제 그런 분야에 있어서 중국의 기업들의 기술 발전과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중국이 산업화 시대, 내연기관 자동차를 한 대도 만들지 못했던 중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린 대세론의 이 새로운 시대에서는 중국이 이니셔티브를 찾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린 대세론, 중국은 이 새로운 무역질, 새로운 경제 질서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거기에 기술 개발을 하고 박차를 가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요, 지금까지 기후 대응에 뭐 그렇게 적극적이라고 평가는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에너지 많이 쓰고 하는 건데 그럴 때 우리의 산업계의 이야기가 아니 중국도 안 하는데 우리가 해서 탄소를 더 감축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 산업계의 부담이 더 큽니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이야기가 통하지가 않는 거죠. 왜냐? 중국이 더 빨리, 더 많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 기술 개발을 더 빨리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이, 더 크게 노력을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장기 전략이 비록 국제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는 거지만 재미나는 것은 각 국가는, 선언한 국가는 국내적으로 법제화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2050 탄소 중립이 IPCC 1.5도 특별보고서의 제안의 권고 사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2018년 우리나라 송도에서 이 IPCC 1.5도 특별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때 저도 그 협상에 참여를 했었는데 맨 마지막 날 36시간 마라톤 협상을 이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채택이 됐는데
그때만 해도 제가 1.5도의 의미를 잘 체감을 못했어요. 1.5도 뭐 파리 협정에 목표가 있으니까 뭐 그 해야 되지 생각을 뭐 하고 1.5도의 의미를 크게 체감하지 못했는데 코로나 시대에 이런 체감을 크게 할 수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인간의 정상적인 체온이 36.5도인데 여기에 1.5도가 상승했다. 38도가 됩니다. 38도가 되면 우리 건물 들어갔는데 열 체크하죠. 이제 37.5도 넘어가면 38도 되면 퇴출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 이게 그런 의미구나. 1.5도로 해야지 퇴출된다고 해가지고 뭐 죽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의 경고성 의미. 그러니까 2도 전 지구적 평균 온도가 2도가 넘어가면 정말 살 수 없는 거주 불능의 지구가 될 수 있지만 1.5도까지만 상승하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치유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5도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숫자가 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라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기후 대응의 향후 기후 대응은 2019년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 가셔가지고 연설하신 부분에 많은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세 가지 약속과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세 가지 약속은 지속 가능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송도에 있는 녹색기후기금의 재원을 2배로 늘리겠다. 그 다음에 제2차 P4G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겠다가 세 가지 약속이고 한 가지 제안은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을 지정을 해보자. 미세먼지라든가 여러 가지 공기가 탁하고 그러니까 한번 저희가 찾아보니까 세계 푸른 하늘 아래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곳에 하나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을 한번 지정을 해보자 해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약속과 한 가지 제안을 보였을 때 대부분이 실현 중에 있어요. 첫 번째 약속은 한국형 뉴딜 작년 7월에 발표를 했고 10월에 탄소 중립 발표를 한 거죠. 그 다음에 GCF 1억 불에서 2억 불 증액을 지금 했습니다. 세계 푸른 하늘의 날이요. 우리나라가 주도해가지고 제안한 최초의 날입니다. 그것이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 9월 7일에 세계 푸른 하늘 기념식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해가지고 홍보가 좀 덜 되긴 했지만 올해는 아니면 내년도에 했을 때는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약속, 한 가지 제안 되는데 이제 P4G 정상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 남아 있는 거죠. 올해 5월에 P4G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개최가 됩니다. P4G는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2030 해가지고 녹색 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라고 하겠습니다. P4G의 목적은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민관이 협력해서 이루어 나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SDG가 17개가 있는데 그 중에 5개를 뽑았어요. 이 5개가 뭐냐면 식량에 관한 거, 물에 관한 거, 에너지에 관한 거. 요 세 가지는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3대 전략적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EW, 없어져 부족해서 FEW라고 하지만 이 FEW가 Food, Energy, Water 해가지고 3대 전략 자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와 순환경제가 포함이 됐죠. 이 도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기후 대응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 도시 자체는요, 전 지구의 땅의 2%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2%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은 도시가 전 세계의 온실가스의 70%를 배출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기후변화 대응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도시의 대안이 나오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순환경제. 이 플라스틱, 이 코로나 시대에 주문해서 먹습니다. 다 먹고서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러 갑니다. 저희 아파트는 일요일에 쓰레기 버리는 날인데요.
그 주문해가지고 배달된 거 쓰레기 가지고서 내려가면 답답합니다. 엄청 쌓여져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이거 해결해야지 되는데 P4G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그러한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우 좋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P4G의 특징은 아까 민관 협력을 통해서 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다른 회의는 국가면 국가, 기업은 기업, 또 시민사회는 시민사회들만의 회의체인데 P4G는 정부 관계자, 기업 대표, 시민사회 대표가 한 자리에 모여서 논의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 P4G는 UN 체제 바깥에서 정부의 논의를 보완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런 측면이 있고 그것을 또 시민사회와 민간이 또 참여하기 때문에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P4G는 정부가 어떤 협력 사업을 할 때 초기에 개발 자금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기에 협력 사업을 하면서 잘 진행되는 것들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P4G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부의 초기 개발 자금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P4G는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포용적인 협의체로서 21세기 융합형 조직이다. 우리가 새 시대에 맞는 그런 조직이다. 그래서 P4G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P4G 회원국은요, 유럽에서는 덴마크, 그 다음에 네덜란드, 아프리카에서는 케냐, 남아공,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 베트남,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중남미로서는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해가지고 중견 국가들의 모임입니다. 중견국으로서는 매우 탄탄한 국가들이죠. 이 중견국들을 모아서 또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또 초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민간 협력을 통해서 기후 대응과 지속 가능 발표 목적을 달성을 하자라고 우리가 중간자적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역할을 하는 P4G.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럼 P4G 어떤 사업을 하냐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간단히 사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솔라카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나라에 중소벤처 기업이 있습니다. 요크란 중소기업 벤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을 가서 보니까 마을 앞에, 집 앞에 바로 학교가 있어요. 근데 애들이 바로 앞에 있는 학교를 안 가고 어디론가 가더라 이거예요. 어디를 가나 했더니 부모들이 너는 옆마을 가서 휴대폰 충전하러 갔다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애들이 할 수 없이 옆마을에 가서 휴대폰 충전하고 또 6시간 걸어서 와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 주는 거죠. 배울 수가 없습니다. 배우지 못하면 빈곤의 악순환이 되는 거죠. 과거에는요, 아프리카에서 물 길러 옆마을을 보냈어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지금은 물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데 휴대폰은 다 보급이 됐다고 그래요. 휴대폰 충전하는 거가 또 큰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벤처기업들이 대표는 가서 보니까 학교에 태양광 설치해서 등교하면서 충전을 하고 학교 수업 다 받고 학교할 때 충전하는 것을 가지고 가면 되지 않느냐. 아주 간단하고 발상은 아주 심플하지만 그 파급 효과는 굉장히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상의 전환, 인식의 전환을 가지고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하나 소개를 드립니다. 2018년에 1차 P4G 정상회의가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참석을 하셔가지고 포용 정신의 바탕을 둔 녹색 경제로의 전환의 모멘텀을 강조를 한 것이죠. 그리고 P4G 정상회의가 이제 서울에서 개최가 됩니다. 당초에는 작년 6월에 2020년 6월에 서울에서 개최 예정이었으나 이제 코로나 때문에 1년이 연기가 됐죠. 그래서 올 2021년 5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이제 구축을 해가지고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안 좋아서 비대면 화상회의로 정상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이
코로나 상황 또 어떤 기후위기 있어가지고 올해 P4G 정상회의 주제를 포용적인 녹색 전환을 통한 탄소 중립의 실현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포용적인 것은 취약계층, 개도국 또 같이 기후행동을 해야 된다. 녹색 회복의 길을 가야 된다 하는 것이고, 녹색 회복은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려면 과거의 길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그린이 들어가는 그러한 새로운 길로 회복을 해야지 지속 가능하게 버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변이가 들어오면 우리가 또다시 고생을 합니다. 근본적인 치유는 기후 대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탄소 중립의 시대를 우리가 실현을 하도록 노력을 하자 해서 우리가 포용적인 녹색 회복을 통한 2050 탄소 중립의 실현을 우리가 주제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환경 분야 정상회의입니다. 이 최초의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를 통해서 우리나라는 기후 대응의 선도 국가로서의 발판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국민들은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으면 좋겠고요. 기업들은 국제 협력을 통해서 경쟁력이 강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기후 리더십 발휘, 인식 제고, 경쟁력 강화가 제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신기후 체제가 확고하게 확립이 돼서 이제 우리는 그린 대세론 그리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시대, 필환경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친환경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오늘 필환경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친환경과 필환경의 차이가 뭐냐? 이것은 친환경 시대는 기업이 친환경 제품을 만들었다 하면 브랜드가 올라가죠. 그러면 잘했다. 칭찬을 하죠. 그러나 친환경 제품 안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비난을 안 합니다. 그런데 필환경 시대에서 기업들은 친환경 제품 만드는 건 당연한 거고 친환경 제품을 안 만들면 거기에 대한 벌칙, 페널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바이벌이 되는 겁니다. 친환경 시대에서는 인식의 전환만 해도 잘했다 칭찬을 하는데 필환경 시대에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전환이 돼야지 칭찬이 받는 거죠. 그래야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친환경 시대는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하면은 칭찬받고 브랜드 높아가는 거죠. 안 하는 데에서는 뭐라고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필환경 시대 ESG,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라는 기업의 새로운 평가 기준을 충족 못 시킬 때는 이제는 그 CEO와 회사들은 퇴출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고 이 필환경 시대를 헤쳐나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녹색 기술, 이 친환경 이 그린 대세론의 마지막 승부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술에 대해서 투자 많이 해가지고 기술 개발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술 개발하고 또 선진국가의 혼자로서 또 힘든 부분이 있죠. 선진국가의 기술 협력을 통해서 시장의 선점이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기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기술하면 또 4차 산업혁명 기술 많이 얘기하잖아요. AI다 뭐 여러 가지 IoT다 하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술을 보면 전부 다 자원을 획기적으로 소비가 감소되는 데 기여를 하고 또 에너지 효율에 또를 높이는 데 기여를 많이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양초 시대라고 해가지고 초연결사회, 그 다음에 초지능형 시대라고 하는데 기술의 핵심을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디지털화라는 겁니다. 이 디지털화는 온실가스 감축에 커다란 기여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 파킹. 저희가 이마트 같은데 우리 차를 몰고 갑니다. 주차를 하려고 하면 다 주차가 다 있죠. 몇 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간신히 한 대를 찾죠. 주차 공간을. 에너지 낭비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스마트 파킹은 들어갈 때부터 너는 몇 번의 자리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라. 몇 바퀴 돌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지하, 예를 들면 뭐 4층에 몇 번으로 바로 가면 됩니다. 이것이 자원 소비의 감소가 되는 거죠. 이것이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향후 미래의 이제 큰 그림이 저는 이미 주어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향후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가 친구들하고 밤새 술 마시고 이야기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아요. 아직도 미래가 그 전까지는 뭐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데, 그러나 감히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향후 미래의 큰 그림은 주어졌다. 어떤 그림으로 주어졌느냐?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 4차 산업혁명 기술 시대로 미래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주어진 미래는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더 앞당겨졌다는 겁니다. 화상회의 다 디지털하는 거죠. 이미 예견을 했어요. 앞으로의 10년은 디지털화와 탈탄소화의 10년이다. 그래서 The next 10 years will be a decade of digitalization and decarbonization 해가지고 향후 10년은 디지털화와 탈탄소화의 시대라고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 코로나 시대에 그 주어진 미래가 더 앞당겨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한국형 뉴딜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향후 주어진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는지에 대한 답은 나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대응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탈탄소화와 디지털 시대에 도래를 했는데 이 2021년 P4G 서울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2021년은 파리 협정이 적용되는, 이행이 되는 첫 해입니다. 제가 2020년 말까지 각국이 2030년까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2050년 장기 전략 목표를 제출하기로 규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제출된 목표를 이행하는 첫 해가 2021년이라는 올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은 파리 협정 이행의 원년이다. 이 파리 협정 이행의 원년에 개최되는 P4G 정상회의, 올해 많은 기후 정상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린 대세론에 우리가 기후 목표를 더 야심차게 설정을 하고 이 야심차게 설정된 목표를 우리가 이행을 또 해야 되는 그러한 파리 협정 이행의 원년에 많은 기후 정상회의가 개최가 되는데 우리나라로서는 P4G 정상회의가 선진국과 개도국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개도국의 지원을 보다 많이 하면서 우리가 전 세계적인 우리 이슈인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참여를 하자. 그런 측면에서 2021년 P4G 정상회의의 의의를 찾을 수 있겠고요. 이러한 2021년 P4G 서울 정상회의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